그날, 저는 새로 지은 실버타운에 갔어요.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 안전한지 직접 보려고요. 거기서 40년 만에 만난 옛 동창이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낡은 천 가방과 헤어진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공짜 커피나 얻어 마시는 줄 알아? 옆에 있는 나까지 품위 떨어뜨리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저는 낡아 빠진 천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내렸어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있었어요. 유리벽이 햇빛에 반짝거렸고 입구에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몇 대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교외에 새로 지은 고급 실버타운이었어요. 저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이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어서 온통 환했어요. 프런트에는 제복을 입은 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로비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팸플릿을 넘기는 분도 있었고 모형도 앞에 모여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시니어 친화적 설계입니다. 바닥과 벽면은 전부 수입 미끄럼 방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옆에서 잠시 듣다가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 벽은 베이지색 벽지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손바닥으로 벽면을 살짝 만져보고 벽 하단 몰딩도 살펴봤어요. 20여 걸음 걸어가서 한쪽 문을 열었어요. 그곳은 샘플 하우스였어요. 가구는 전부 짙은 색 원목이었고 반짝거렸어요. 창가에는 간병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호출 버튼이 있었어요. 제가 눌러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 그건 아직 본사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한 여성 직원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변기 옆에는 L자형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흰색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살짝 흔들어 봤어요. 손잡이 끝이 분명히 흔들렸어요. 쭈그리고 앉아보니 고정 나사가 2개만 박혀 있었고 나머지 2개 구멍은 비어 있었어요. 덮개로 가려져 있었어요. 바닥 타일은 무광이었고 손으로 만져보면 얕은 요철이 있었어요. 하지만 샤워실 배수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물이 배수구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천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수첩을 꺼냈어요. 펼친 후 볼펜으로 적었어요. 별표 호출 버튼 연결 안 됨, 손잡이 나사 2개만 박힘. 샤워실 배수 경사 부족, 별표. 수첩을 덮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협탁을 열어보고 다시 쭈그리고 앉아 침대 발을 살펴봤어요. 4개의 침대발 중 2개만 미끄럼 방지 패드가 깔려 있었고 나머지 2개는 바닥에 직접 닿아 있었어요. 극힘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또 한 줄 적었어요. 샘플 하우스를 나와서 복도 맞은편은 공용활동 공간이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컵을 들고 일어서려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방금 물걸레질 했나 봐. 너무 미끄럽네. 그러게, 내 밑창이 평평해서 그런지 빙판 위를 걷는 기분이야. 할아버지는 몸을 가누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갔어요.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만져봤어요.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손가락이 미끄덩했어요. 일어나서 활동 공간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방화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밀어보니 꽤 무거웠고 문 뒤에는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어서 복도의 절반을 막고 있었어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이 문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별표 공용 공간 바닥 물기 있음. 방화문 통로에 적재물 쌓임, 별표. 되돌아갈 때 한 젊은 남성 직원이 따라왔어요.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는 원룸부터 3룸까지 다양한 평수가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그는 말하면서 제 차림새를 훑었어요. 천 가방에서부터 낡은 운동화까지요.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거의 평평해졌어요. 괜찮아요. 혼자 둘러볼게요. 그는 웃으며 돌아갔어요. 옆에 있는 동료와 무언가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고 둘 다 웃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 반대편으로 걸어가니 모형도 앞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고객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품위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24시간 경비, 컨시어지 서비스, 상주 의료팀까지 이 동네에서 이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크게 웃었고 주변의 고객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모형도 옆에 서서 그가 물을 마시는 틈을 타서 모형도의 한 귀퉁이를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건물들 옆에는 뭐가 있나요?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시선은 아래에서 위로 스쳤고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그건 2차 부지인데 아직 착공 전이에요. 어르신, 관심 있으세요? 그 위치가 정문에서 얼마나 멀어요? 밤에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면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고도 남죠. 길이 넓어요. 그는 대충 답하고는 다시 옆에 고객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구석의 휴게 공간으로 가서 앉았어요. 옆에 회색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당신도 집 보러 온 거야?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나도 한참 봤는데 다 좋은데 비싸.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친구 하나가 여기 들어왔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가격은 내 애들 여럿이 모아야 겨우 계약금 정도야. 그 친구분은 들어와서 어때요? 다 괜찮은데 한 번은 밤에 복도 모퉁이에서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며칠 동안 시퍼렇게 멍들었대. 관리소에서 와서 확인은 해줬는데 앞으로 조심하라고만 하고. 이 나이에 넘어지는 게 어디 작은 일이야. 어디서 넘어졌대요? 그녀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 모퉁이의 타일 한쪽이 확실히 들려 있었어요. 약 1-2cm 정도 차이가 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눌러보니 밑이 비어 있었고 밟으면 흔들렸어요. 발끝으로 살짝 밟아보니 확실히 걸려 넘어질 것 같았어요. 수첩에 적었어요. 별표 복도 모퉁이 타일 들뜸, 별표. 되돌아갈 때 마음속에서 서늘함이 밀려올랐어요.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천 가방에 넣고 지퍼를 3개 잠갔어요. 30여 년 전 겨울, 그 서늘함이 우리 집 화장실 바닥에서 스며올랐어요. 그날 밤 내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우리 집은 교외 낡은 판자촌에 반지하였어요.
방은 북향이라 벽에서 항상 물이 배어나와 만지면 차가웠어요. 부엌과 화장실은 복도 끝에 두 가구가 함께 사용했고 전구는 고장 난 지 오래였어요. 화장실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겨울이면 얇은 얼음이 얼어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63살이셨어요. 젊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무릎이 일찍 망가져서 걸음이 느리고 발걸음이 짧았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벽을 짚어야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저 깨우라고요. 제가 부축해 드리겠다고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내가 낮에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밤에 푹 자라고요. 사고 난 밤,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한밤중에 무언가에 깨어났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음이 조여왔어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둔탁했고 무거운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바닥에 깔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맨발로 복도를 달렸어요. 복도 불은 이미 고장 난 지 오래였고 벽을 더듬으며 달렸어요. 발바닥이 깨진 비와 조각을 밟아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 찬 공기와 축축한 냄새가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하늘을 보고 누워 계셨고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뒷머리 밑에는 어두운 액체가 고여 있었어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어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이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들것에 아버지를 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뒷머리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있었으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그는 2번 반복했어요. 저는 모든 말을 알아들었지만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고 저는 복도 철제 의자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저는 그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물건들을 상자에 넣었어요. 옷은 몇 벌 없었어요. 낡은 외투 몇 벌, 다른 모직 바지 한 벌, 굽이 한쪽으로 다른 운동화 한 켤레. 방은 절반이 비었고 벽에 붙였던 침대는 철거되어 파이프 옆에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바닥에 찍힌 발자국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것도 있었고 제 것도 있었고 섞여서 분간이 안 됐어요. 그 후로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청소, 식당 접시 닦기, 애 보기, 전단지 돌리기, 뭐든 했어요. 한 번은 백화점 앞에서 두꺼운 인형 탈을 쓰고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통풍이 안 돼서 땀이 속에 쌓였어요. 밤에 벗었을 때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축축했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매일 지쳐 쓰러질 듯이 일했고 누우면 바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나중에 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빌려 양말과 장갑을 팔았어요.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왔어요. 아침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마감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처음 2년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3년 차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단골이 새 손님을 데려오면서 포장마차도 2m에서 4m로 늘었어요. 옆에서 목도리 가게를 하던 주인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몇 년 뒤 시장이 개조되면서 근처에 작은 점포를 빌려 잡화점을 열었어요. 수건, 세면대, 슬리퍼, 보온병 등 잡동사니를 팔았어요. 물건 들여오기,
진열하기, 장부 정리하기, 계산하기 모두 혼자 했어요. 매일 밤 가게를 닫고 계산대에 앉아 그날의 장부를 마쳤어요. 주판알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통장의 숫자는 천천히 올라갔고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 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째 저는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원룸, 3층, 난방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타일이 깔려 있어서 건조하고 평평했어요. 이사 간 날, 저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과 벽을 한 번씩 만져보고 일어나 물을 내렸어요. 물이 순조롭게 흘러내렸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 후로 저는 여기저기 요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고 싶었어요. 한 번은 이웃집 아줌마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저에게 상담을 부탁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여러 곳을 가봤고 돌아와서 각각의 문제점을 적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아줌마는 그 리스트를 들고 그중 한 곳을 찾아갔고 관리자가 실제로 몇 군데를 고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일정 기간마다 혼자 나가 돌아다녔어요. 먼 곳은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녔고 돌아오면 수첩에 적었어요. 갈 때마다 그곳의 이름, 주소, 발견한 문제점을 적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첩은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15년째, 저는 이미 3개의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6명을 고용했어요. 회계는 회계사가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매달 한 번씩 보고서만 보면 됐어요. 비는 시간은 전부 요양원을 보는 데 썼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신경 쓰면 차라리 직접 하나 투자해 보세요. 저는 잡화점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3개 가게의 매출에 대출을 더하면 충분해요. 저는 생각만 하고 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건설 회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교외에 땅을 한 필지 사서 고급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미팅 끝에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자산의 절반을 투자했어요. 그들은 시에서 가장 좋은 실버타운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겉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날, 해질녘에 아버지 무덤에 갔어요. 아버지의 묘는 동쪽 공원 묘지에 있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청석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비석 앞에는 지난번에 가져다 놓은 마른 꽃이다발이 있었어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 그 꽃을 새 것으로 바꿔 꽂았어요. 그리고 잠시 비석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요양 프로젝트를 하나 투자했어요. 꽤 큰 거예요. 2년 뒤면 완공되니까 그때 보러 오세요. 말하고 나서 저는 스스로 멈칫하다가 웃었어요. 그리고 꽃을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공사는 2년 넘게 진행됐어요. 터 닦기부터 골조 공사, 인테리어까지 매달 한 번씩 갔어요. 갈 때마다 먼저 혼자 한 바퀴 돌았어요. 인테리어가 예쁜지 보는 게 아니라 바닥이 평평한지, 손잡이가 튼튼한지, 복도가 밝은지 확인했어요. 문제가 발견되면 적고 적은 내용을 박 실장에게 전달했어요. 2년 사이에 수첩 3개를 다 채웠고 전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입을 옷을 그냥 손에 닿는 대로 걸쳤고 천 가방은 7에서 8년째 쓰면서 색이 바랬지만 바꾸지 않았고
신발은 시장 앞에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로비의 직원들은 대부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몇몇은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둘러봐요 라고 답하면 그들은 가버렸어요. 저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신경 써야 오히려 자세히 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날 저는 로비에 앉아 수첩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혜진이 들어왔어요. 그녀 뒤에는 친구 2명이 따라왔고 셋이서 떠들며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로비 중앙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제 쪽을 쓱 쳐다봤어요. 이미 지나친 듯 했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걸어왔어요. 너 아니야?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한혜진, 그녀가 말했어요. 너 정미경이지? 우리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잖아? 기억해.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천 가방에서부터 운동화까지 아주 꼼꼼히. 정말 너구나.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노인들이 사는 곳이 어떤지 보려고. 아. 그녀가 길게 끌며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예전에 내 뒷자리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보던 애. 다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어디 살아? 구도심. 아직도 안 이사 갔어? 당분간은.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를 끌었어요. 혜진아, 이 사람이 내 동창이야? 응, 같은 반이었어. 근데 그때 집이 좀 어려워서 점심도 못 사왔고 급식 받을 때도 제일 뒤에 서 있었지. 한혜진의 목소리가 꽤 커서 로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어? 네, 은퇴했어요. 그럼 집에서 쉬지. 여기까지 왜 왔어? 여기 집 한 채가 얼마인지 알아? 그녀가 말했어요. 너 그렇게 입고 오면 사람들이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 줄 알겠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창으로서 충고 하나 할게. 이런 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아까 입구에서 너 못 알아볼 뻔했어. 청소부 아줌마인 줄 알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또 말했어요. 진짜 요양원 보고 싶으면 동네에 있는 복지관이 낫지 않아? 거기는 공짜야. 게다가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 가는 게 훨씬 나을걸. 그녀와 두 친구가 모두 웃었어요. 저는 천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걸쳐매며 말했어요. 먼저 갈게. 그래, 천천히 가.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녀가 뒤에서 말했어요. 아, 너 지금도 수첩에 뭐 적고 다니니? 고등학교 때도 하루 종일 뭐 적고 있었잖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대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천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몇 장 넘겨보고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일요일 오후, 저는 다시 그곳에 갔어요. 지난번보다 사람이 더 많았고 로비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피해 복도 모퉁이로 바로 걸어갔어요. 그 타일은 여전히 들려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막 일어나려는 순간 한혜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또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따라붙으며 말했어요. 너 참,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했네. 너랑 아무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려고 그래?
여기가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되물었어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어요. 좋아, 나랑 상관없어. 내 맘대로 봐. 어차피 너도 살 돈은 없을 테니까.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그 수첩, 나한테 좀 보여줘. 안 돼. 한 페이지만. 안 돼. 그녀가 콧방귀를 끼며 갔어요. 저는 계속 걸었고, 그녀는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내 얘기했어. 너 지난번에 2차 부지 물어봤다며? 구급차도 물어봤다며? 물어봤어. 쓸데없는 걱정을 해.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 그럼 지금 계획에는 길이 없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왜 그걸 걱정해? 너는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는 것도 아니잖아. 길이 있든 없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것 같아. 여기저기 트집 잡고 바닥이 어떻고 소방이 어떻고 너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없어. 그럼 여기 오지 마. 그녀의 말투가 더 거칠어졌어요. 너 같은 외부인이 남의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적절하지 않아. 정말 심심하면 동네 복지관 가서 노래나 배우고 거기나 다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가,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녀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잠깐, 그 수첩 나한테 보여줘. 안 돼. 저는 계속 걸었어요. 그녀가 달려와서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고 그녀는 제 천 가방끈을 잡았어요. 제가 끌어당기자 그녀의 손가락이 지퍼에 걸려 잡아당겼고 지퍼가 열리면서 수첩의 반쪽이 드러났어요. 그녀가 힘껏 잡아당기자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몇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그녀는 수첩을 집으려고 몸을 굽혔고 저는 그보다 빨리 손을 내밀어 수첩을 낚아챘어요. 하지만 표지가 위로 향한 채 펼쳐져 있었고 앞부분 몇 페이지의 글자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한번 훑어보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걸 이렇게 자세히 적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전부 적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걸로 신고하려는 거야? 고발하려는 거야? 그냥 적은 거야. 적어서 어쩌려고? 누군가 다치는 걸 막으려고. 그만 둬.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 질렀어요. 너는 일부러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못마땅해 했잖아. 내가 잘 입고 다니고 너는 그렇지 못해서 속이 안 좋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너는 또 와서 방해하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얼른 가. 내가 경비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갈게. 잠깐. 그녀가 제 앞을 막으며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수첩, 여기 두고 가. 왜? 내가 적은 건 부적절한 내용이야. 내부 정보야. 이건 내가 직접 본 것들일 뿐이야. 내가 모르겠어? 내놔. 안 돼. 그녀가 다시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피했고 그녀는 놓치자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옆에서 누군가 혜진 씨, 그만, 이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가방끈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고 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퍼가 아래로 향해 수첩, 펜, 열쇠, 잔돈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수첩을 집어들고 몇 페이지 넘겨보았어요. 이게 다야? 몇 페이지나 썼어? 30페이지? 전부 우리 프로젝트 문제점? 그녀가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어요. 적을 게 많았나 보네. 돌려줘. 돌려줘.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이 적고 사진도 찍었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인터넷에 올리려고? 언론에 제보하려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믿어. 그녀가 몇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전부 우리 나쁜 점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니? 몇몇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곁에서 말했어요. 혜진 씨, 그냥 보내주시죠.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 한혜진이 수첩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일단 보관할게. 돌려줘. 안 돼. 제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가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찢어버릴 거야. 저는 멈췄어요. 당신은 모르는 거야. 그 수첩은 단지 적은 것들만이 아니야. 그럼 뭔데? 내 아버지가 63살 때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서 돌아가셨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 후로 30년 동안 요양원을 돌아다녔고 위험한 곳을 발견할 때마다 적었어. 한 줄도 거짓은 없어. 한혜진이 수첩을 쥔 손을 조금 내렸어요. 그녀는 수첩을 내려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웃었어요. 내 아버지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30년 동안 적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내가 말했잖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거라고. 돌려줘. 안 돼. 그녀는 수첩을 등 뒤로 숨겼어요. 제가 다가갔어요. 그녀가 뒤로 물러서다가 화분에 발 뒤꿈치가 부딪혀 흔들렸어요.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황급히 화분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혜진 씨, 그냥 돌려주시죠. 너는 상관하지 마. 그녀가 그를 노려보고는 다시 저를 향해 말했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정말 찢을 거야. 제가 멈췄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제 얼굴에서 낡은 스웨터로 다시 다른 운동화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가운데부터 찢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장을 더 찢고 또 한 장을 찢었어요. 수첩은 가운데가 두 동강 났고 그녀는 다시 두 동강을 각각 찢었어요. 네 조각이 되어 바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발을 들어 올려 굽으로 밟고 비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굽이 바닥을 돌면서 종이 조각들은 그녀의 발밑에서 구겨졌고 어떤 것은 찢기고 어떤 것은 가장자리가 말렸어요. 하지 마. 저는 몸을 굽혀 손을 내밀어 주우려 했어요. 그녀의 다른 발이 다가와 굽이 제 손가락 바로 옆에 닿았어요. 조금만 더 비켰으면 손가락을 밟을 뻔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고 그 종이 조각을 그녀의 발 옆에서 꺼냈어요. 종이에는 신발 자국이 가득했고 글자는 지워졌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낡은 수첩 하나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웠어요. 한 조각,
2조각, 3조각. 어떤 것은 온전했고, 어떤 것은 반만 남았고, 어떤 것은 가장자리만 남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품에 모았어요. 됐어, 그만. 한혜진이 옆을 향해 소리쳤어요. 경비. 경비 불러. 2명의 경비원이 로비 양쪽에서 달려왔어요. 그녀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자꾸 와서 소란을 피워요. 뭐 해? 얼른 내보내. 경비원들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종이 조각을 주우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대표님, 이 어르신은 못 알아들어? 내보내라고. 경비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랑 같이 나가시죠. 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주웠어요. 그가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2조각을 더 주었어요. 2 경비원이 몸을 굽혀 제 양팔을 붙잡았고 제 품에서 종이 조각 몇 장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저를 일으켜 세웠고 무릎이 펴지기도 전에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발끝이 바닥에 끌리고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위에서 마른 소리를 냈어요. 뒤돌아보니 바닥에 아직 10몇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게 수군거렸어요. 회전문이 한 바퀴 돌고 저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햇빛이 눈부시게 비쳤어요. 경비원이 손을 놓았고 저는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천가방은 한쪽 팔에 걸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어요. 수첩도 없고 펜도 없고 열쇠와 동전 몇 개만 남았어요. 한 경비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다시 오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햇빛이 등을 데웠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바지에 회색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한 조각에는 손잡이 높이라고 적혀 있었고 60초이라는 숫자가 굽에 의해 검게 지워져 있었어요. 회전문이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박 실장이 서류를 손에 들고 빠르게 걸어 나왔어요. 계단 위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멈췄어요. 정 회장님? 밖에 서 계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는 제 천 가방을 보았어요. 끈이 하나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바지에 회색 자국도 보았어요. 더 묻지 않고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에 가서 처리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나올게요. 그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 안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높지는 않았지만 매우 또렷했어요. 그러자 모든 대화 소리가 끊겼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아까 그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뒤에 다른 경비원도 나와 말했어요. 정 회장님,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시선을 로비 중앙으로 집중했어요. 박 실장은 그곳에 서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 앞으로 2걸음 떨어진 곳에 한혜진이 굳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커피잔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녀 옆에 조성호,
그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는 그녀보다도 더 창백했어요. 박 실장이 제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빠르게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멈춰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에 또렷이 울려 퍼졌어요.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회장님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보시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로비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제가 끌려갔던 그 길은 지금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제 뒤에서 났어요. 아까 휴대폰으로 저를 찍던 사람은 아직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굳어 있었어요. 박 실장이 허리를 펴고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분은 정미경 여사님이십니다. 이 실버타운 프로젝트의 유일한 투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땅, 모든 벽돌은 정 회장님의 개인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누군가가 정 회장님은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가 멈추고 한혜진을 바라보았어요. 한혜진의 얼굴은 창백에서 회색으로 변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성호가 그녀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정 회장님. 조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회장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고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혜진은 여전히 서 있었고 다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경아.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판매 대행 계약을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 해지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가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어요. 정 회장님. 박 실장님. 안 됩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제 회사는 망합니다. 선금으로 넣은 돈은요, 제 직원들은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무릎으로 기어 다가왔고 박 실장이 한 걸음 막아섰어요. 한혜진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그녀는 두 걸음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구두 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났어요. 따다, 따다. 미경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동창이야. 40년이나 됐잖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시울은 빨개졌고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얼굴에 줄을 만들고 있었어요. 40년 동창. 제가 말했어요. 내가 아까 한 말 기억나?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너 품위 떨어뜨린다고 했어. 내가 적는 게 일부러 방해하는 거라고 했어. 내 수첩을 빼앗고, 찢고, 밟고, 그게 쓰레기라고 했어. 40년 동창, 내가 내 아버지 일은 너랑 상관없다고 했어. 잠시 멈췄어요. 혜진아, 내가 찢은 건 수첩이 아니야. 내가 찢은 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야. 내가 밟은 건 종이가 아니라 내가 30년 동안 매일매일 어르신들을 위해 쌓아온 마음이야.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무슨 접착제로도 다시 붙일 수 없어. 한혜진의 눈물이 더욱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닦을수록 더 번졌어요. 나는 방금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럼 지금은 알겠지? 그녀가 멈췄어요. 조성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며 땀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로비에 모두가 소리 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의 웃음소리가 작게 조정되어 천장에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한 조각씩 품에 모았어요. 무릎을 굽힐 때 뼈 소리가 났어요. 한 조각을 집었어요. 거기에는 손잡이 높이라고 적혀 있었고 60초이라는 숫자는 검게 지워져 있었어요. 다른 한 조각을 집었어요. 복도 모퉁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 절반은 찢겨 없어졌어요. 그것들을 함께 접어 넣었어요. 박 실장이 쭈그리고 앉아 저를 도와주었고 주운 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도 쭈그리고 앉아 주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옆에서 또 두 사람이 쭈그리고 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서 계속 주었어요. 마지막 조각까지 다 주운 후 제 손에는 두꺼운 종이 더미가 있었어요. 어떤 것은 온전했고 어떤 것은 반쪽이었고 어떤 것은 구겨졌고 어떤 것은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하지만 구겨진 자국은 펴지지 않았어요. 종이는 이미 변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출구로 걸어갔어요. 두 걸음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아직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조성호와 제자리에 서 있는 한혜진을 돌아보았어요. 오늘 내가 밟은 것은 내가 30년 동안 써온 거야. 너희는 그게 종이 몇 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건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얼굴에 비쳤어요. 계단을 따라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어요. 맨 아래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이곳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어르신들이 다칠 곳이 없는지 살피러 온 한 명의 노인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고쳐야 할 곳은 아직 멀었고 가야 할 길도 멀었어요. 찢긴 수첩은 다시 붙여야 했고 끝내지 못한 점검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에 도사리고 있던 가장 위험한 것 하나는 제 손으로 깨끗이 치웠어요. 가슴에 맺혔던 무거운 것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대략 반년이 지나고 실버타운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개업식에는 가지 않았고 나중에 평일에 한 번 갔어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로비 바닥은 전부 교체되었어요. 밝은 색상으로 표면의 미끄럼 방지 텍스처가 선명했어요. 복도 모퉁이에 들떴던 타일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평평하게 깔렸어요. 손잡이는 전부 보강되었고 잡고 흔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내부는 깨끗했어요. 호출 버튼은 연결되어 있었고 눌러보니 프런트에서 바로 응답이 왔어요. 공용 활동 공간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TV에서는 국악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로비를 나와 마당의 산책로를 따라 한참 걸어 벤치에 앉았어요. 천 가방은 옆에 두었어요. 잠시 후 회색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 저를 쳐다보았어요. 당신, 저번에 집 보러 왔던 사람 아니야? 네. 여기 살게 됐어? 아니요, 그냥 보러 왔어요. 아, 나는 살게 됐어. 3층 남향이야. 예전에 걱정했던 미끄러운 바닥 문제는 벌써 고쳐져서
지금은 하나도 안 미끄러워. 다행이네요. 그녀는 갔어요.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어요.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구겨져 있었고, 어떤 것은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어요. 순서대로 한 장씩 정리하여 무릎 위에 펼쳐 놓았어요. 대부분은 다시 맞출 수 있었고, 찢기고 구겨졌지만 글자는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기일이 적혀 있었고, 한 줄에 한 해씩, 30년, 30줄이었어요. 첫 번째 줄은 그 해의 날짜였고, 그 뒤에 모든 줄은 같은 날짜였어요. 30년 동안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별표 프로젝트 오픈, 모든 보안 완료, 별표. 그리고 앞으로 넘겼어요. 문제점을 적고 수정 완료 라고 표시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호출 버튼, 손잡이 나사, 배수 경사, 소방 통로, 타일 들뜸. 30년의 것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이 종이 더미에 담겨 있었어요. 밟히고, 찢기고, 커피에 젖었지만 여전히 존재했고,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다 적은 후, 종이 조각들을 다시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나서 산책로를 한 바퀴 걸었어요. 빨간색 산책로는 밟으면 탄력이 있어서 발 뒤꿈치가 아프지 않았어요. 한 바퀴를 돌고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봄 하늘은 높고 구름은 엷었으며 화단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혼잣말처럼. 아버지, 그 바닥을 제가 고쳐 놓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넘어지셨던 그곳, 제가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거기서 다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실 수 있다면 이제 편히 쉬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얼굴을 닦지 않았어요. 바람이 얼굴에 묻은 것을 말려주었어요. 저는 그곳에 다시 한참 서 있었어요. 30년 전 그 화장실 바닥의 어둠, 30년 동안 매년 적어온 날짜, 오늘은 더 이상 수첩에 새로운 문제를 추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불어오던 그 차가운 바람이 드디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문 쪽으로 걸어갈 때 박 실장을 만났어요. 그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정 회장님, 오셨는데 왜 연락 안 주셨어요? 그냥 둘러보려고요. 그럼 보신 결과는? 좋아요. 그가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지난달 운영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정 회장님,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회장님 덕분입니다. 예전에 그 난리 났을 때 회장님이 일찍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일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웃었어요. 그럼 천천히 가세요. 그가 돌아갔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길가의 나무들이 모두 푸르러졌고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천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 종이 조각들이 걸음걸이에 맞춰 가볍게 흔들리며 천안감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집에 돌아와 천가방을 현관문 뒤에 걸었어요. 손을 씻고 물을 끓였어요. 물이 끓자 컵에 따르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가져와 종이 조각들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어떤 것은 구겨졌고, 어떤 것은 가장자리가 말렸고, 어떤 것은 커피에 젖어 글자가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했어요. 30년의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30줄의 날짜와 오늘 새로 추가한 한 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넘겨 찢기지 않고 남아있는 빈 페이지들을 보았어요. 원래는 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어요. 찢기고 밟혔어요. 하지만 앞쪽에 채워진 글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빈 페이지들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원래는 다른 곳에 문제를 적으려고 남겨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고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 종이 조각들을 다시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어요.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은 아직 밝았고 봄날 저녁이었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고 덥지도 춥지도 않았어요. 그 종이 더미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종이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주름 자국이 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글자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손을 내밀어 그 종이 조각들을 다시 집어 한 번 더 넘겨보았어요. 아버지의 30줄의 날짜로 넘어갔고 각 해의 필체가 모두 조금씩 달랐어요. 초년에는 힘이 들어갔고 후반에는 좀 더 부드러워졌고 그 뒤에는 다시 더 힘이 들어갔어요. 30년의 변화가 그 삐뚤빼뚤한 숫자들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한참 바라보고 나서 다시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어요. 아래층에서 누군가 아이를 불러 밥 먹으라고 했어요. 2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다시 한 번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층 나무의 잎사귀가 모두 푸르렀고 바람이 불면 연한 색의 뒷면이 드러났어요. 길 위에 행인은 많지 않았고 한 할아버지가 개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창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해가 건물 뒤로 넘어갔고 하늘 가장자리에는 연한 오렌지색이 남아 있었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한 번 불어와 책상 위의 종이 더미 모서리를 살짝 들썩였어요. 손을 내밀어 눌러 펴주었어요. 그리고 창밖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그 겨울, 저는 평생 이 차가움 속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봄은 매년 찾아왔어요. 해마다 왔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려 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책상 위에 종이 조각들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현관문 뒤에 거리에 걸었어요. 돌아서서 방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춥지 않았어요. 멀리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있었어요. 참 좋은 봄날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아마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방 안은 조용했고 창가의 스킨답서스 잎사귀만 가끔 흔들렸어요. 한참 서 있다가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에 남은 물을 버리고 주전자를 헹군 후 스토브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거리에 걸린 천 가방을 내려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종이 조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것들은 가방 바닥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펴준 후 지퍼를 다시 잠그고 거리에 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창밖은 막 밝아오기 시작했고 새들은 아직 울지 않았어요. 누운 채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고 그러고는 일어나 베개를 털어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먼저 주방에 가서 물을 끓이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수도꼭지를 열자 찬물이 나왔고 두 손에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젯밤보다는 좀 더 정신이 있어 보였지만 늙은 것은 늙은 것이었고 주름은 주름이었어요. 몇 초간 바라보고 수건을 제자리에 걸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아침밥으로 죽을 끓여 먹었고 김치를 곁들였어요. 죽은 아주 뜨거웠고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어요. 그릇 바닥이 깨끗해질 때까지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스토브를 닫고 행주를 다시 빨아 널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해야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실버타운은 완공되었고 종이 조각들도 다시 붙였고 남았던 빈 페이지들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갑자기 시간이 크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나 외투를 입고 열쇠와 휴대폰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실은 조용했고 발걸음 소리가 한층 한층 울려 퍼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했고 해는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바람은 거의 없었고 얼굴에 닿는 기운이 괜찮았어요. 아파트 정문 앞길을 따라 동쪽으로 걸어갔고 약 10분쯤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가 서 있었고 유모차 속 아기는 야른 담요를 덮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젊은 엄마는 아기를 잠시 내려다보고 버스가 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먼저 유모차를 실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는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앞쪽 장애인석에 유모차를 두었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에 나무들이 하나둘 뒤로 넘어갔어요. 저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버스는 한 정거장씩 지나갔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어느 정거장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와 제 앞줄에 앉았어요. 그는 지팡이를 무릎 옆에 기대고 돋보기를 꺼내 끼고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종이 쪽지를 다시 접어넣고 돋보기를 벗고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예전에 요양원들을 돌아다닐 때도 이런 사람을 본 기억이 났어요. 프런트 옆 의자에 앉아 팸플릿을 계속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어요. 보고, 넣고, 다시 꺼내보고. 나중에 다시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입주했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약 40분쯤 타고 낯선 곳에서 내렸어요. 정류장 주변은 주택가였고, 골목은 좁았으며, 양쪽 건물은 높지 않았어요. 1층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어요. 채소 가게, 아침 식사 가게, 구두 수선 가게, 이발소 등이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저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바닥의 벽돌 중 일부는 풀려 있어 밟으면 흔들렸어요. 고개를 숙여 한 번 보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어요. 약 100m쯤 걸어가니 오른쪽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공원은 크지 않았고 한가운데에는 큰 회화나무가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으며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 빈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럼 한가하구나. 저는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 옆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모두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가 채소를 비싸게 샀다.
누가 손자가 시험에서 몇 등을 했다 같은 이야기들. 저는 옆에서 한동안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울고 있었고 울다 멈추다를 반복했고 그리 시끄럽지 않았어요. 해가 건물 꼭대기 뒤로 떠올랐고 벤치 팔걸이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약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골목을 따라 한 바퀴 돌아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어요. 버스가 오자 올라타 다시 아까 그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사람이 더 많았고 교복을 입은 중학생 몇 명이 복도에 서 있었고 책가방이 불룩했으며 서로 붙어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웃자 다른 학생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버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그 친구들의 얼굴도 희미해졌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저는 내려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낮 12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우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탁자 위에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컵을 그 빛 속에 두었고 컵 입구에서 김이 피어올랐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오후에도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버스를 타지 않고 집 앞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길가의 플라타너스 잎사귀는 넓고 컸으며 바람이 불면 살랑거렸어요. 20여 분 걸어가니 낡은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고 단지 입구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으며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한 할아버지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생수 한 병을 샀고 돈을 낼 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낯선 얼굴인데 여기 사는 사람 아니지?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 그럼 피곤하면 여기 앉아서 쉬다가. 저는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생수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담배를 피웠고 한 대를 다 피우고 또 한 대를 꺼내 물었어요. 몇 살이야? 70 넘었어요. 나보다 몇 살 어리구나. 그가 연기를 내뿜었어요. 혼자 다니나? 네. 자식은? 없어요. 아.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잠시 앉아 있다가 생수병 뚜껑을 닫고 일어나 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걸어 그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 반대편으로 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큰 길에는 차량이 많았고 소음도 시끄러워서 골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도 위를 걸었고 왼쪽은 차량 소음, 오른쪽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발소, 약국, 과일 가게, 케이크 가게. 한 케이크 가게 앞에서 달콤한 버터 냄새가 났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진열창을 들여다보았어요. 케이크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위에는 분홍색과 흰색으로 꽃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다시 걸어갔어요.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멈춰 섰어요. 길 건너편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고 광장에서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컸어요. 대략 20여 명 정도였고 남녀가 섞여 있었으며 동작이 일정했고 돌 때 치마자락이 휘날렸어요. 저는 길가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한 곡을 끝내고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와서 춤춰. 저는 손을 저었고 그녀는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곡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다시 춤추기 시작했어요. 템포는 아까보다 조금 빨랐어요.
저는 길을 건너 광장 가장자리의 계단에 앉아 그들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고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닥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그들이 해산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다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물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럼 앉아있는 걸 좋아하나 보네.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 나면 춤추러 와. 몸도 좋아지고. 좋아요. 라고 했지만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갔어요. 저는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늘 가장자리의 구름이 오렌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공기에는 낮 동안 데워진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정류장 표지판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고 바람에 펄럭였어요. 다가가서 물어보니 표지판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어느 버스를 타야 집에 갈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쪼그리고 앉아 그녀에게 표지판의 정류장 이름을 읽어주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타야 할 버스 번호를 듣고 맞다고 했어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버스에 올라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불을 켜고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고 김치 몇 조각을 그릇에 담았어요. 라면이 익으면 건져서 비벼 먹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 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릇을 씻어 정리하고 스토브를 닫고 주방 불을 껐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천 가방을 가져와 종이 조각들을 다시 꺼냈어요. 오늘 여러 번 꺼내다 보니 정리했던 순서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다시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리했을 때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 위에 새로 적은 한 줄의 글자를 바라보았어요. 잉크는 이미 말랐고 옆에 있는 30줄의 낡은 글자들과 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새로 적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종이 조각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이렇게 여러 번 눌렀지만 구겨진 자국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고 다시 펴지지 않았어요.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채소를 사러 내려갔어요. 시장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8분 거리였고 그 길을 1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어느 가게의 채소가 신선한지 어느 가게의 저울이 정확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단골 가게에서 시금치, 두부, 토마토를 샀어요. 주인이 오늘 토마토가 특가라며 2개 더 가져가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는 또 최근에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했고 정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고 비닐봉지는 손에서 흔들렸고 채소 잎사귀가 봉지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채소를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고 차를 우리었어요. 소파에 앉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대략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흐르고 큰일은 없을 것이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더우면 나무가 푸르러질 거예요. 종이 조각들에 남았던 빈 페이지들은 찢겨 사라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그 종이 조각들은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어요. 저는 매일 한 번씩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았어요. 아버지의 30줄의 날짜와 제가 새로 추가한 한 줄을. 어떤 날은 여러 번 보고 어떤 날은 한 번 보고 바로 넣었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수첩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영수증 더미 같았어요. 제가 갚아야 했고 갚아낸 것들의 기록이었어요. 일주일쯤 후 박 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달 운영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제 편하게 전해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종이 버전도 한 부 남겨두겠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세요. 좋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번 달에 한 어르신의 자녀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바닥공사 후에 어머니의 걸음이 훨씬 안정적이 되셨다고. 다행이네요. 편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 오시면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좋아요. 시간 나면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두고 베란다로 걸어갔어요. 날씨가 매우 좋았고 하늘은 푸르고 깨끗했으며 흰 구름 몇 송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조경을 손질하고 있었고 잔디 깎는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풀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와 신선했어요.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현관에 도착했을 때 멈춰 서서 문 뒤 거리에 걸린 천 가방을 바라보았어요. 지퍼는 잘 잠겨 있었고 그 안에 종이 조각들이 있었어요. 열어보지는 않고 그저 한번 쳐다본 후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를 들었어요. 주전자에는 어제 끓인 물이 남아 있었고 한 컵 따라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의 소리는 잡다했어요. 잔디 깎는 기계의 윙윙거림,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아래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 모두 섞여서 분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컵을 들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반쯤 감았어요. 그 소리들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고 시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봄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자라고 소리도 많아요. 눈을 뜨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리에 걸린 천 가방을 내려 지퍼를 열고 종이 조각들을 꺼내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의 날짜들이 한 줄씩 적혀 있었고 30년 동안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첫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아직 털을 닦기 전이었고 땅은 온통 진흙이었으며 저는 그 진흙 속을 걸으며 적었던 첫 번째 줄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지만 다시 보니 생각났어요. 별표 부지 불평등, 우천시 물 고임, 별표. 저는 웃었어요. 부지 불평등, 우천시 물 고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종이 조각들을 다시 정리하여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어요. 거리는 여전히 녹슨 거리였고 가방은 여전히 낡은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은 처음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해결되었어요. 예전에는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요리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TV 안에서는 흰 앞치마를 두른 요리사가 국 끓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동작은 급하지 않았어요. 10분쯤 보니 국이 완성되었고 프로그램도 끝났어요. TV를 끄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베란다의 스킨답서스에서 새 잎이 하나 더 자라났어요. 연두색으로 오래된 잎보다 한 톤 연했어요. 그 잎을 만져보았어요. 얇고 부드러웠어요. 방충망 밖에서 저녁 기운이 섞인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 가장자리의 구름은 다시 흰색에서 연한 오렌지색으로 변했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와 비슷했지만 또 어제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곳에 서서 그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고 희미해지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방 안으로 걸어갔어요. 두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멈춰 서서 창밖을 돌아보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구름은 이미 사라졌으며 하늘은 짙은 파란색 바탕이 되었고 그 위에 별 몇 개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향해 한마디 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했으니까 했어요. 거실로 걸어가 불을 켰어요. 흰색 불빛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비췄어요. 탁자 위에 찻잔, 소파 위에 쿠션, 벽 모서리에 스킨답서스, 문 뒤에 천 가방. 그것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서 있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종이 조각들을 꺼내 보았어요. 몇 장 넘기지 않아 졸음이 왔고 다시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오래 누워 있다가 희미하게 아래층에서 누군가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가 울고 있었고 창밖으로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하얗게 한 줄로 비치고 있었어요.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어요. 발이 슬리퍼에 닿는 순간 어제 광장에서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 나면 춤추러 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어요. 세수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고 밖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고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집을 나섰어요.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침 특유의 상쾌한 공기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서 한층 한층 울려 퍼졌고 하나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해는 이미 떠올랐고 햇빛이 비스듬히 맞은편 건물 벽에 비치고 있었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한 환경미화원이 낙엽을 쓸고 있었고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며 모래 소리를 냈어요. 그의 옆을 지나가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계속 쓸었어요. 아침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고 길가 나무의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저는 빠르지 않게 걸었지만 매 걸음이 안정적이었어요. 햇빛이 등 뒤를 따뜻하게 데웠어요. 참 좋은 봄날이었어요. 한동안 걷다가 다시 그 말이 떠올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새겼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갔어요. 앞은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길은 아직 멀었어요.